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언론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최근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보도를 실천하고 있는 YTN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를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별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년 가을 수확기에 영농 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만큼 상습 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과 환경오염 근절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이슈를 분석, 보도하는 형태로서 시청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YTN에서는 홍수, 산사태, 지진, 폭염, 멸종위기 동물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 리뷰 Y에서는 이러한 YTN의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이 시청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보도인데요. 이 YTN은 데이터랩 팀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이 용어가 정확히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청문회나 국정감사 TV에서 보시면 의원들이 그 관계기관에 자료를 좀 내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자료를 모으는 게 성패를 가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많은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이 취재를 어떻게 하느냐, 즉 진실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정의해 보자면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를 깊이 파내서 모으고 정제하고 구축하고 속간해서 보기 좋게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과정, 그러니까 4요소를 수집, 분석, 시각화, 스토리텔링 이렇게 4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 그 다음에 정제하고 구축하고 속가내는 단계, 그 다음에 시각 보기 좋게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드는 단계, 이 4가지 과정을 거치는 저널리즘의 한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가치 콘텐츠로 치환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주제별로 보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재난 소식 전한 내용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네, 먼저 브라질 남부 홍수 피해를 조명하기 위해 현지 강우량 통계와 위성 영상 사진과 같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기후 난민 쏟아진다 냉온탕 오가는 브라질 남부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를 처음 접할 수 있었는데요. 홍수 전후 상황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현지 피해 발생 규모를 국내 상황에 비유해 시청자가 피해 상황을 더욱 깊게 체감하고 관심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방송 이후 YTN 홈페이지에는 대홍수의 시대가 오고 있다. 동시다발 기후재난의 서막의 제목으로 디지털 후속 기사가 게재돼 있었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이 홈페이지에 따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의 도입 배경을 비롯해 데이터 출처, 분석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분석 결과 중심의 방송 보도에서 나아가 시청자가 해당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해외 학술지에서 데이터 부족으로 홍수 피해 인구 예측 분석에 관해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었는데요. YTN 데이터랩에서 한국의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직접 산출해주기도 했습니다. 개량화된 분석 결과로 나타난 피해액 추정치는 기후 재난에 대한 위기감과 대비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고, 시청자가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통계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니까 신뢰가 더 가는 것 같은데요. 지진 관련 데이터랩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홍수에서 이어진 개념으로 재난 정보를 알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어땠습니까? 지난 6월에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의 배경을 지질학 전문가와 함께 찾으려는 시도가 다수 있었는데요. 수평으로 이동한 단층, 서해안 내륙 안전지대 아니다의 보도에서는 역대급 규모를 기록한 부안 지진의 특성과 서해안 내륙에 자리 잡은 하멸 단층의 존재를 알리며 앞으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집이 크게 흔들렸다. 부안 인근 역사 지진 살펴보니의 보도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국내 지진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국내 지진 관측이 1978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의 역사적 기록을 검토하고 한반도 전체 지질조를 분석하면서 약 1~2억 년 이전에 형성된 단층의 역사와 지진과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간을 늘려 한반도 지질의 특성을 다시 살핌으로써 국내 지진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대비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구의 맥박 시리즈로 전 세계 산사태 소식을 짚기도 했는데요. 살펴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지구의 맥박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왜 죽었나. 파푸아 뉴기니 산사태의 보도에서는 세계 강우량 3위의 파푸아 뉴기니가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피해 규모 추정도 어렵고 원인도 의혹투성이인 현지 산사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 새벽 3시 벼락같이 덮친 돌더미, 초대형 산사태의 수수께끼에서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토대로 대형 산사태 발생의 배경을 찾고자 했습니다. YTN 데이터랩에서는 강우량, 토사 함수율, 산사태 발생 전후의 위성사진 데이터를 분석해 참사의 원인이 난개발과 같은 인위적인 공사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짚어 해외 재난 피해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지역의 인구 밀도가 서울의 약 1.5배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인명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던 해외 재난의 문제를 국내 언론에서 짚고 또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함께 전했던 만큼 데이터 분석 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해외 사례까지 다룬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완벽히 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좋은 참고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름을 맞아 반지하 주택 유형을 살피면서 이 침수 위험 주택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보도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 축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막연히 추측하던 것을 정제된 데이터를 통해 뒷받침해주거나 데이터를 통해 여러 현상들 사이의 관련성을 드러내거나 포착되지 않았던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장마 기간인 올해 7월 한 달간 보도한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 실태, 데이터로 추적하기 보도 또한 데이터로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의적절한 보도이기도 했는데요.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침수 위험 지역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가 많을수록 침수 위험도 당연히 높아지지만 지형적인 특성과 분포에 따라서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반지하 주택 침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대체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대용량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고 또 보도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한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해 수치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월 보도된 너무 다른 침수지도, 뭘 믿어야 하나도
침수 지도를 통해 정부 당국의 재해 정보의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 흔적도, 도시 침수 지도, 하천 범람 지도, 해안 침수 예상도 등 다양한 재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인 서울시와 인천시의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침수 흔적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침수 흔적도는 과거 침수 장소와 원인 등을 담아 재난 상황에 대처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인데요.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사이트에서 공개한 침수 흔적도는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기자는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내용 자체가 다른 상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점 또한 보도를 했습니다. 기후재난 시대의 핵심 정보인 침수 지도가 왜 부실하게 제작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 기록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꼬집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미흡함을 언급했습니다. 올해는 큰 장마 소식도 있었지만 다들 어느 때보다 정말 더웠고 이 더위가 오래갔던 여름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날씨가 관측이 됐는데요. 이런 지구 표면 해수면 온도를 추적 분석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볼까요? 매년 여름이면 지구 온난화로 최고 찜통 더위를 기록할 것이란 보도를 접할 수 있는데요. 지구 174년 만에 가장 뜨겁다, 더 더워지는 한반도에서는 폭염의 문제를 인도 뉴델리와 서울 상암동을 비교 분석합니다. 더위와 열대야가 증가하는 비율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제시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은 야간 지표면 온도 편차값이 가지는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보도로 자세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시청자가 해석된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나 그래픽의 재구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에서 인포그래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분석된 결과를 잘 표현해 준다면 보도의 전달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인식의 영역에서 비교나 어떤 변화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픽을 적극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쩌면 현대 사회에선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저널리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필요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일 큰 부분은 정보 불평등을 해결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보라는 게 과거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정보가 사실 상당히 불평등하게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이 정보를 독점해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 국민들은 이해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컴퓨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지금은 컴퓨터라든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잘 분석해서 전달하기만 하면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객관성이라든가 뉴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뉴스 소비자들이 대개 뉴스를 헤드라인 정도를 읽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 깊이 있는 정보라는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투명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요. 또 뉴스 소비자의 정치적 참여도 장려하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로 정보 불평등 해소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야생동물 집단 폐사 소식을 분석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겨울 날씨에 먹잇감을 찾다 쓰러지거나 죽은 채 발견이 됐던 사냥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무엇이 멸종위기종 사냥 1000마리를 죽였냐 보도는 일반적인 추측에 가려진 숨겨진 사실을 밝혀낸 보도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겨울 국내 천연기념물 217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보호종인 사냥이 무려 1000여 마리 이상 폐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사냥의 3분의 1 정도가 한꺼번에 죽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보도에서는 작년에 눈이 많이 왔던 것을 언급하면서 심한 폭설을 사냥의 집단 폐사 원인으로 꼽았고 사람들도 의뢰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랩은 작년 겨울보다 눈 면적이 더 넓었던 2003년과 2012년에는 이런 떼죽음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2023년 겨울부터 올봄까지 폐사한 사냥의 폐사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를 입수해서 GIS 공간 분석을 했습니다. 위치를 알기 어려울 경우 사냥을 발견할 당시 신고자가 촬영한 휴대폰 사진의 속성에 담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경도와 위도 좌표를 추출해서 이를 활용해 폐사 지점을 지도로 시각화했습니다. 사냥 여기서 죽었다 위치 정보 전수조사에서는 사태 파악을 위한 사냥 위치 전수조사의 내용을 알렸고 죽음을 키운 울타리 102대간 잘라버린 3,000km 덫 보도에서는 국내 언론사 최초로 진행된 GIS 공간 분석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방역 울타리 설치가 사냥 먹이의 탐색 기회를 상실케 하고 방역적 효과 역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집단 폐사에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란 이해와 함께 이번 사냥 집단 폐사를 계기로 환경을 대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의 부작용도 떠올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선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에서처럼 통계와 위성 사진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사냥 폐사지도, 행동권 분석과 같은 데이터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었는데요. 나아가 시청자가 인식하는 환경 문제의 범위를 넓히고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보다 조금 과학적인 그런 보도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YTN 데이터랩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저널리즘 형태가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하면 좋을까요? 데이터 저널리즘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찾아낼 것이냐. 데이터 자체가 왜곡돼 있거나 오염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에 매몰되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접근, 그다음에 품질 관리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 저널리즘의 과제는 뭐냐면 시각화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어떻게 분석해서 가장 쉬운 표현을 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것도 사실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윤리적 문제 같은 것도 있죠.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같은 것도 이전에 적은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정보의 과잉,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넘쳐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이 앞으로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품질 데이터의 수집과 그리고 시각화까지 남은 과제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 주제를 넓혀 시청자 기대 이어가 주길. 지금까지 YTN에서 다뤄준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면한 문제의 실태와 배경뿐만 아니라 정책과 대응까지 점검해줘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보와 통찰을 원하는 시청자의 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형태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주제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보도를 이어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한 줄 평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과감한 지원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을 YTN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가져가길. 과거에 비해 뉴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뉴스를 보게 하려는 해결책 중 하나는 좋은 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은 뉴스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고 의미와 대안을 마련하는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를 꾸준히 이어갔으면 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YTN만의 고급 아이템으로 잘 유치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뉴스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국방위학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올해 군의관 장기복무 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되는 현상인데 오랜 기간 이어져온 문제로 올해도 장기 군의관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위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장기 복무를 지원한 군의관은 전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10년 넘게 매해 지원자가 없거나 한 자릿수를 기록한 전례가 반복된 셈입니다. 이에 갇힌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던 군은 최근 연구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군 의무사관학교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관학교 6년 교육과정을 마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하고 15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2010년 무렵 군이 추진했던 가칭 국방의학원이 당시 의료계, 교육계와의 시각차 탓에 좌초된 만큼 각 분야 의견 취합과 협의가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점은 난제로 꼽힙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국군 의무사관학교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과거 2010년 무렵 국방위학원이 추진되지 못했음을 짚었는데요. 장기 군의관 지원자가 없어 국방위대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과거에 국방위학원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이루어지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과거 국방위학원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보도에서 언급했듯 국방위대 설립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방위대 설립은 과거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이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위학원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는데요. 이 법안은 국방위학원을 설립해 의학석사 및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부서기관으로 국방의료원과 국방위학연구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군과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에 60명 등 연간 100명 정원을 목표로 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이어 국방위학원이 모델로 삼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흐지부지됐습니다. 또 국방위학원의 설립과 운영 비용으로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예산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에 의해 국방위학원 설립이 결렬되게 됩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은 의무복무 7년인 국립군의관 의과대학을 운영, 일본에선 의무복무 9년인 방위의과대학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하는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가로림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충남 지역 2개 시군에 걸쳐 드넓게 펼쳐진 가로림만 갯벌은 140여 종의 해양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인데요. 충청남도 지역에 위치한 무려 축구장 1만 개 면적의 가로림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 긴 해안가로 둘러싸인 가로림만입니다. 이 갯벌에는 멸종위기종인 흰말농개, 점박이 물범을 포함해 14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가로림만의 생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확대 등재를 권고받은 만큼 서산시는 가로림만의 갯벌 등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가로림만에 대해 소개하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한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보도를 통해 가로림만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행정적 신청 절차 외에도 자연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조성 계획 등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보도와 관련한 충청남도의 가로림만 조성 계획을 살펴봅니다. 충청남도는 서산, 태안 가로림만의 갯벌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억 원의 설계비를 정부 예산으로 확보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갯벌 생태길은 가로림만 둘레해안길 120km 가운데 단절 구간 23km를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서산 아라매길과 태안 소량기길 등 기존 탐방로와 연계한 이 길에서는 가로림만의 바다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갯벌 생태길은 향후 조성 예정인 가로림만 보전센터, 전박이 물범관찰관, 서해 갯벌생태공원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주요 시설을 연결합니다. 충청남도는 이 길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촘촘하게 진행하고 체계적인 관리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간 연결성 증대로 주민과 방문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가로림만의 해양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합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는데요. 국내 최초 최대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전박이물범, 흰발롱개, 거머리말 등이 서식하는 가로림만을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도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비닐봉투 금지 법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다가오는 2026년부터 마트에서 비닐봉투가 전면 금지되는 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6년부터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은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거나 종이봉투를 써야 합니다. 보도를 통해 해외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듣고 관련해 간략한 정보를 더해 이해를 높였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비닐봉투가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됐음을 알렸는데 기존 법안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차이와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비닐봉투 금지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4년에 얇은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16년 주민투표에서 확정됐는데요. 다만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더 두껍게 만들어진 비닐봉투는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1000명당 버려지는 비닐봉투 양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4년에는 연간 4.08kg이었지만 2024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5.89kg으로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얇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두꺼운 비닐로 만든 봉투는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 빚어진 결과입니다. 바뀐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년 뒤부터 식료품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오로지 종이봉투에만 담아 집으로 갖고 갈 수 있는데요. 단, 고기처럼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포장하는 데 한해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인 환경미국연구정책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12개입니다. 또한 그 외에 28개 주에 수백 개의 도시가 자체적인 비닐봉투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박하민입니다. 포항 인근 바다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가 자원 안보 측면에서 국내 자원 개발은 국익을 창출하는 좋은 방안이며 지질학적으로도 충분히 탐사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 주도로 진행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특집 산유국의 꿈은 산유국으로의 도전과 에너지 강국을 향한 여정 등 총 2부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국내 자원 탐사를 시작하여 세계 95번째 산유국의 지위를 얻었다가 안타깝게도 2021년 동해 가스전이 고갈되며 산유국의 지위를 잃었는데요. 최근 경북 포항 해역에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산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국의 영토민 영해에서 석유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를 산유국이라고 합니다. 아직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83%를 차지하는 상황이므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땅에서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부 도전 산유국 대한민국에서는 산유국으로서의 이점과 석유 탐사 수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산유국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산유국의 긍정적인 면모를 알 수 있었고 포항 인근 바다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검증했던 수많은 과정과 올해 말 예정된 탐사 시출 계획에 관해 세밀히 다루었습니다. 2부 가자 에너지 강국으로는 자원 안보를 위한 에너지 확보의 필요성과 현재 우리의 석유 탐사 기술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중일 자원 개발 현황을 비교하며 투자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주변국과의 비교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고갈, 기후 위기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자원 확보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짚어주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집 산유국의 꿈은 석유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 산유국의 전방위적 효과를 잘 전달해 주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다만 산유국이 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의 견해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산유국의 부정적 사례도 함께 다루었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산유국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석유 탐사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통해 산유국으로서 한국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그래픽과 자막으로 풀어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잘 정돈된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집 산유국의 꿈 1, 2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인 심해 자원 개발의 의미와 가능성에 한 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을 계기로 국내 자원 개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잘 이루어져 우리의 자주적인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날이 도래하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